네, 자, 이번 시간은 제4과목 차량 운동학입니다. 우선 제1장 기초 물리학 부분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시간의 기준이 나옵니다. 회기년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회기년. 자, 이거는 이제 지구가 춘분점을 출발하여 다시 춘분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회기년. 자, 그래서 얘는 춘분점 기준으로 정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되고요. 태양일. 태양일은 태양이 남중했다가 다시 남중하는 사이의 시간이다. 그래서 태양일은 하루의 시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이 남중, 정중앙에 있었다가 천구의 정중앙에 있었다가 다시 중앙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하루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평균 태양일. 자, 평균 태양일은 장소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도에서의 하루의 길이를 1년에 걸쳐서 평균한 값이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 태양일. 자, 이것은 이제 하루를 정의하기 위한 거고요. 회기년은 1년이죠. 1년. 자, 그리고 원자시. 원자시는 1초를 세슘 원자 있죠. 자, 세슘 원자에서 복사되는 복사선 진동수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죠. 이걸로 진동 주기에 이렇게 정의한다. 자, 근데 뭐 이게 시험에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막연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대체 기원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하죠. 사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은 1초겠죠. 물리학에서는 초, 물론 킬로미터 퍼 아워로 고치기도 합니다만은 1초. 1초는 뭐 세슘 원자 이렇게 정한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빛이 진공 중에서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그러니까 빛이 30만 킬로를 진행하는 동안 걸린 시간, 그것을 1초로 정의한 겁니다. 진공 중에서.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초라고 하는 시간은 빛이 진공 중에서 30만 킬로를 진행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1초로 정했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간을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회기년 같은 경우 춘분점, 하지, 추분점, 동지점에서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천구의 적도가 있고 이렇게 황도가 있고, 요 둘은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바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보면 요게 천구의 적도입니다. 지구가 물론 이렇게 있죠. 지구를 이제 무한대로 확장을 해서 본 가상적인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도는 이제 이렇게 가상의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마치 거꾸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일주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가 춘분점이에요. 여기가 하지, 추, 동. 이렇게 정해지는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를 1년으로 정한다. 그런 게 회기년인데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시간의 측정이 나옵니다. 짧은 시간의 측정. 스트로보스코프. 이거는 이제 과학 시간 중학교 시절에 이제 측정하는 거 한 번쯤 해봤던 아주 그 기억이 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판에 일정한 간격의 슬릿으로, 그러니까 원판을 이렇게 칼로 긁어서 이렇게 슬릿을 만들고 이걸 회전시킵니다. 만들어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이것을 스트로보스코프라고 합니다. 진동체나 회전체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이걸 이제 돌리다 보면 정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최대 회전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체의 진동체나 물론 회전체의 주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로보스코프는 회전 주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슬릿의 수가 n이고 슬릿의 수가 라지 n이고 t초 사이에 n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체가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t초 사이 걸린 시간이잖아요. t초 사이에 nt 요건 주기고요. 주기고 요거는 이제 최대 회전수 최대 회전수 그렇게 되고 이제 요것은 슬릿의 수 n은 슬릿의 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주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자 스몰 n 라지 n분의 t 내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스트로보스코프를 이용한 짧은 시간을 측정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체 걸린 시간. 자, 걸린 시간은 자 주기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최대 회전수를 곱하고 슬릿 횟수를 곱하게 되면은 결국은 걸린 시간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라지 t를 구하게 되면 스몰 t를 자 스몰 n 라지 n의 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기록계가 나오죠. 시간 기록계. 자, 요건 이제 뭐 전기 진동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전기 진동을 이용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종이 테이프에 점을 찍도록 한 장치이다. 자, 시간 기록계의 진동수가 60Hz다. 이렇게 하면 60Hz다. 그럼 1초에 60번 진동한 거죠. 그러면 자, 타점 하나가 찍히는 시간은 얼마냐라고 하면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60분의 1 간격으로 타점을 찍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타점의 간격과 타점이 이제 개수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물리시간에 모형 자동차 이용해서 빗면을 따라 자 미끄러져 내려오는 자동차 수레 이렇게 해서 타점 몇 개의 타점이 찍히는지 종이 테이프에다 실험을 했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중 섬광 사진법,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를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섬광 조명 촬영을 한다. 그래서 빠른 것은 초당 4,000장의 시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우 정밀 측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으로 약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분석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5승초까지 짧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긴 시간의 측정. 그런 긴 시간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뭐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뭐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한다든지 고생물 화석의 변화라든지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라든지 천체에서의 뭐 핵변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 네, 그래서 반감기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방법. 그래서 뭐 반감기라는 것은 어떤 방사성 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네,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 있는 그 이제 원소의 양을 알면 처음 양을 A0다라고 하게 되면 자 2분의 1 T분의 T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 즉 주기죠. 이렇게 하고 요건 이제 시간, 현재 시간 T를 집어넣게 되면 이 원소가 몇 년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고대 유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제 남아 있는 방사성 원소를 추적함으로써 이게 몇 년 된 거구나, 몇 년 지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 시험과는 그다지 큰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것은. 자, 그 다음에 지수표시법. 자, 물리학에서는 번거로움과 착오를 피하기 위해서 물리학에서는 자, 번거로움과 착오를 피하기 위해서 숫자를 표시할 때 지수표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수표기법을 사용하면 뭐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데 편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유효숫자 표시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네, 또 10의 거듭제곱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편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빛이 착륙이 한 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11초다 라고 했을 때 매우 짧은 시간이죠.
그러면 착유리가 10,000장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겠느냐? 그러면 장당 요게 걸리니까 10,000장이면 10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처럼 지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계산하는데 그만큼 편리함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자, 물리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간의 범위. 자, 그것은 뭐 매우 다양하겠죠. 물리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간의 길이는 자, 10의 마이너스 11m다 그러면 뭐 이건 굉장히 미시적인 양자역학의 세계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0의 25승이면 또 엄청나게 큰 아주 그 천문학적인 그런 공간을 다루는 그런 공간. 그래서 범위는 양자역학의 공간에서부터 우주의 공간까지를 물리학에서는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메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매우 친숙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인치, 피트, 마일. 자, 공학에서는 우리가 자 미국으로부터 선진 그런 공학 지식을 수입했기 때문에 이제 인치, 피트, 마일 정도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미터, 원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적도에서 북극까지 거리에 뭐 1000만분의 1을 1미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러프하게는 말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적도라는 것도 자 이렇게 돼 있고 북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정할 거냐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수반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뭐 1m를 정의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크립톤이 방출하는 자 주황색 광의 파장으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오늘날은 물리학에서는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빛을 가지고 정의한 걸 사용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을 정의할 때 1초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1초라는 것은 빛이 진공에서 30만 킬로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m는 뭐겠어요? 그것을 30만을 그 1초 동안에 진행한 거리를 30만으로 나눴을 때 한 토막. 그게 1m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자, 다만 인치, 피트, 마일만 좀 보겠는데 1인치는 2.54cm, 1인치는 보통 2.54, 약 한 2.54cm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1피트. 자, 1은 푸트죠. 일단은 복수일 때 피트니까. 어쨌든, 자, 1피트는 12인치를 말합니다. 약 12인치. 계산해보면 약 한 30cm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 1피트 그러면 30cm로 우리는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6피트다. 그러면 3, 6, 18 계산해서 180cm 정도 된다. 그래서 키가 6피트가 된다라고 하면 키가 180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인과 대화할 때. 자, 그 다음에 마일 1.6km죠. 자, 그래서 1마일은 자 1.6km가 됩니다. 그래서 60마일 정도 되면 100km입니다. 100km per hour. 시속 60마일 그러면 시속 100km per hour. 자, 시속 100km가 시속 60마일에 해당하게 되고요. 또 보통 뭐 야드도 많이 쓰죠. 골프 경기나 이런 데서 보면 미식축구 이런 거 이제 보면 야드. 요건 이제 36인치 정도를 이야기하고 대충 0.94m 정도 돼요. 0.914. 그래서 약 한 90cm 정도로 머릿속으로 어림셈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단위와 단위계 단위. 자, 물리량 측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 물리량 측정을 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량과 같은 물리량의 일정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측정하려는 양의 기준량을 배수로 정해야 한다. 이 기준량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우리가 보통 단위라고 하죠. 단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가 있고요. 기본 단위로부터 유도되는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계는 자,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 두 가지가 있다. 기본이 되는 물리량이고요. 기본 단위로부터 유도되는 그런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계도 절대 단위계가 있고요. 자, 단위계 중에서 선정된 기본 단위의 불변성이 엄밀하게 보장되는 단위계. 자, 그 다음에 실용 단위계. 이건 이제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위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2에 더하기요. 다 단위에 사용되는 기본 물리량 했는데 역학에서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역학 있죠. 뭐 운동 에너지 같은 거 2분의 1 mv 제곱이라든지 기타 그런 데서 보면 길이 보통 이제 MKS 단위에서는 메타 시간 타임 그죠? 타임 보통 이제 우리는 보통 MKS는 세크 질량 킬로그램 사용하죠. 우리 자 연력학에서는 템퍼러처 T 절대 온도 사용하죠. 273 플러스 섭씨 온도. 연력학에서는 전부 절대 온도 사용하죠. 켈빈 온도라고 하는 거 273도 플러스 C 셀시우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 셀시우스. 그래서 요거는 켈빈 온도. 자, 그래서 절대 온도다. 그래서 273도 더한 그 값을 연력학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이 아주 그냥 간략한 물리학에서 간단하게 쓰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함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뭐 벡터 즉 속도, 그다음에 이제 스칼라, 속력 뭐 이런 것들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겠죠.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벡터와 자 스케일러 또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스칼러, 뭐 영어식 발음하면 스케일러 뭐 이렇게 하죠. 자,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이다. 그래서 크기만을 갖는 양을 우리는 스케일러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크기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디렉션이 없어요. 그래서 no direction 방향이 없죠. no direction입니다. 방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은 우리가 벡터다. 그러면 얘는 앰플리튜드 즉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렉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 그러면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힘, 속도, 가속도. 그러나 우리가 벡터 해석 이제 뭐 벡터를 이용한 연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벡터와 관련된 역학을 우리가 연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벡터가 본질적으로 어떤 양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초등적인 그런 답변이 바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급적인 답변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한 물리량이다. 이게 바로 고급스러운 답입니다. 평행이동이 가능한 물리량. 네, 이렇게 답변하면 이 사람은 벡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초급 수준의 답변이고요. 그래서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한 물리량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압력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당 힘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kg 포스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넓적한 면에 작용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작은 면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압력, 단위 미터당 받는 압력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에 작용하는 이 10kg 포스라고 하는 힘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다른 곳에 옮겼을 때도 똑같은 10이지만 그것이 이제 받게 되는 압력 이런 것들은 달라지는 값이 되는 거죠. 하지만 벡터 자체는 평행이동을 해도 똑같다고 보고 있는 아주 차원이 낮은 값의 값입니다. 압력 같은 경우는 함부로 옮기면 안 되겠죠. 네, 그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 그리고 평행이동에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벡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스케일러는 크기만을 갖는다. 그리고 하나의 실수이다. 내추럴 넘버라는 거죠. 실수. 그냥 복소수하고 대비되는 개념의 실수라는 거예요. 허수와 대비되는. 자, 그래서 길이, 속력, 넓이, 온도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속력, 넓이, 온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케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경 및 의의가 나오는데요. 자,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으로서 자, 벡터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경이지만 뭐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의 수학자 유태인입니다. 사실 헤르만 바일, 헤르만 바일입니다. 그래서 H2고 헤르만 바일, 유태계지만 이제 독일에 살았던 천재 수학자입니다. 헤르만 바일. 그리고 이제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헤르만 바일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천재였다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벡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체계화하고 자, 응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죽을 때까지 수학을 연구했던 헤르만 바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힘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기자기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벡터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벡터는 처음에는 물리학과에서만 배웠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수학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이제 수학의 영역으로 넘어갔죠. 자, 그다음 벡터는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공학의학, 경제학 등에서도 널리 응용된다. 뭐 말하나 안 하겠죠. 그다음에 전기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교류회로 각 부분의 전압, 전류, 진폭, 위상 모든 것들이 벡터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벡터가 없는 것은 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은 전부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태풍이 그렇죠. 공기의 흐름이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말도 공기의 압력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은 벡터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벡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벡터를 이용하면 기하학이나 뭐 물리학 중에서 뭐 중요한 성질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세상 모든 게 벡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따라서 공간에서의 벡터는 점의 좌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고 공간 벡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좌표축을 이렇게 잡습니다. X축, Y축, Z축 이렇게 해서 이 벡터를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X축, Y축, Z축 그러면 이제 얘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서 얘의 위치 벡터 여기가 제로고요. 얘를 이제 위치 벡터, 포지션 벡터라고 하는데 위치 벡터는 기준점이 출발점이 원점인 것을 우리가 위치 벡터, 포지션 벡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Z겠죠.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직각좌표계에다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에서 벡터로 나타낸 것이죠. 이게 나타낸 직선이나 평면의 방정식을 좌표를 사용하여 x, y, z의 방정식으로 간단히 바꿔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죠. 자,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학에서 이게 x축, 이게 y축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놓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y 인터셉, y 절편 그 다음에 여기 세타 그러면 탄젠트 세타에서 기울기 m을 나타내죠. 그래서 평면에서는 y 인터셉, y를 자르는 y 절편 한 점과 방향을 알면 결정이 되죠. 하지만 공간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래서 공간에서는 이제 이런 평면을 내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공간상의 한 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을 A 벡터로 잡으면은 여기 X0, Y0, Z0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럼 평면은 또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면의 방향은 법선 벡터, 이 평면과 수직인 이걸 노멀 벡터라 그래요. 노멀. 이 노멀 벡터를 알게 되면 평면들은 나란하면 노멀 벡터들이 같겠죠. 그래서 노멀 벡터와 그 벡터상의 한 점을 알게 되면 이 평면을 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듯이 공간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만을 말해보면 ax, by, cz 플러스 d는 0 이런 식으로 돼서요. 축이 x축, y축, z축 해서 한 개가 더 있죠. 축이 한 개 더 있으니까 공간이죠. 4차원 이상은 뭐 4개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 계수들 있죠. ABC. 요 ABC 요 계수가 바로 노멀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노멀 벡터. 이 평면의 수직인 그런 벡터. 그게 ABC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멀 벡터와 이 평면상의 한 점만 알면 평면의 방정식이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매우 짧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안 해주자니 이걸 읽은 사람이 답답해할 것이고, 그렇다고 또 자세히 설명하자니 수학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표시가 나오죠. 벡터의 표시. 벡터의 기본은 자, 크기와 방향이다. 당연하죠. 크기와 방향. 그리고 또 뭐다? 평행이동에도 물리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3요소는 작용점, 크기, 방향이다. 무슨 말이냐? 자, 벡터는 이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앰플리튜드, 크기입니다. 보통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을 막 씁니다. 그리고 여기를 작용점,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작용점, 그 다음에 디렉션, 방향. 이렇게 해서 벡터는 작용점, 크기, 방향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는 유향 성분을 나타낸다. 유향, 방향이 있다. 있을 유자 쓰고 방향, 그죠? 그래서 방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낸다. 즉 화살표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며 화살표의 크기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요, 가끔 우리 자, 지금 이 말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이런 육면체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자,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BC 마찬가지겠죠. BC 벡터. 그럼 B에서 C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점이 바로 C점, 시작점, 뒤에 있는 점이 종점.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 BA 벡터를 이렇게 쓰고 AB 벡터라고 읽겠다.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벡터는 자기가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를 쓴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씁니다. 시작점 벡터를 좌측에 쓰는 거죠. 자기 멋대로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의도는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니까 항상 벡터를 표시할 때 화살표는 좌에서 우쪽으로 가고 우쪽에 화살표를 붙이는 것이지 좌에서 우로 가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화살표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다. 마치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들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의 크기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것은 자, 어떤 벡터가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건 평면 벡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를 O점, 여기를 A점이다라고 했을 때 자, OA 벡터 이렇게 주고 자, 절대값을 취한 거. 이게 바로 앰플리튜드, 크기입니다. 크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 더하기 유향 성분, 오리엔티드 세그먼트다 라고 했는데 방향을 갖는 선분, 벡터는 유향 선분으로 표시하고 화살표는 벡터의 방향을, 선분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 앰플리튜드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벡터는 굵은 소문자에 뭐 알파벳 이런 걸로 표현되며 굵은 대문자 이것 등으로 동반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AB, A를 벡터의 시점, 이니셜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B점, 이것을 터미널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 AB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래서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AB 벡터.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자, OB 마이너스 OA 이런 식으로 벡터를 서로 시작점을 O점에서 출발하는 위치 벡터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벡터의 정의라고 해서 지금 이것은 지금 3차원을 나타냈죠. 보통 이 축을 잡아줄 때도 자기 멋대로 여기를 Y, X, Z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걸 오른손 좌표 right hand system이라고 그럽니다. right hand system. 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수개 그런 뜻이죠. 오른손.
보통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우수계 right hand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책들은 저쪽 유럽의 책들을 보면은 가끔 left hand side, 그러니까 left hand 시스템 좌수계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수계. 이건 오른손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감쌌을 때 X축에서 Y축으로 나사를 돌릴 때 진행 방향이 Z축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우수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좌수계는 뭐겠습니까? 좌측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좌수계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X, Y, Z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시작점, 그죠? 이걸 위치 벡터의 기준점. 그래서 만약에 5를 시점으로 한다. 그거를 우리는 위치 벡터다. 이렇게 부른다 했죠. 포지션 벡터. 명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는 그 벡터의 절대값을 붙여서 아까 얘기했죠. 자, OA 벡터 이렇게 absolute value를 취합니다. 절대값.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벡터 AB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를 말하며 이렇게 절대값 기호 absolute value죠. 절대값을 취하든지 또는 small a 이렇게 해서 AB를 A로 써서 나타내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기초 수학 시간에 뭐 수도 없이 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벡터의 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